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국대다.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8강전 진행을 맡은 윤정호입니다. 나는 국대다.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의 준말이죠. 토론 배틀을 통해서 당 대변인 2명, 상근 부대변인 2명을 뽑는 자리입니다. 토론 배틀을 통한 최초의 공식 선발전이 되는데요. 자, 1차 모집에 모두 56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무려 141대 1,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은 8명의 후보가 오늘 이 자리에서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후보들 나오셨고요. 또 심사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당 대표를 맡고 계시죠. 그리고 전여욱 전 의원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 또 나오셨습니다. 모두 3분의 심사위원이 오늘 8명 중에 절반을 결승에 진출시키게 됩니다. 자, 나는 국대다.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8강전에 어떤 후보들이 올라왔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토론 배틀에서 우승하시면은 내년에 정권 교체를 이룰 선봉장이 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토론계의 신인류, 신인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당 공당의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움직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메이트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팀워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아직 배고픕니다. 네, 영상으로 먼저 8명의 후보들 만나봤습니다. 자, 후보들의 기호는요, 미리 사전 조율을 통해서 추첨을 해서 뽑았습니다. 오늘 나는 국대다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이 4명의 결승 진출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선발 방식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채점과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가 각각 50%씩 그리고 점수는 1000점씩 됩니다. 이걸 합산해서 4명을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오늘 토론 배틀 8강전 선발 과정에서 이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를 받게 되는데요. 그 요령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샵 4560을 통해서 응원하는 후보의 기호나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각 후보들의 기호 숫자를 적어주시거나 정확한 이름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계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오자나 탈자가 나오면은 바로 무효가 됩니다. 100원씩 내면서 하시는 건데 손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한 명씩에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명 모두에게 한 번씩은 투표할 수 있는데 한 후보에게 2번은 못하도록 기계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문자 투표는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실시간 문자 투표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뭐 잠시 뒤에 보고하셔도 되고요. 미리 또 생각나는 후보 있으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첫 번째 코너 나는 누구다, 나는 네모다 순서입니다. 본인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미지를 자유롭게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누구다 하신 다음에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나눠드린 패널에 쓰셨거든요. 썼기 때문에 이 각각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인규 후보부터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인규 후보.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편지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반가운 분들과 많이 교류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정말 마음이 통하는 분들과의 그런 진솔한 편지가 좀 그립습니다.
새로워진 국민의힘의 희망찬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잘 전달하는 친근한 그런 대변인이 되고 싶습니다. 보수 정치의 신인류 1번 타자 신인규입니다. 네, 자 신인규 후보 이야기 들었고요. 다음 2번 민성훈 후보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현진이다. 저는 남자 배현진입니다. 당당합니다. 뻔뻔합니다. 하지만 예의 바릅니다. 공정이라는 가치에 평등이라는 소신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명확하게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2번 민성훈입니다. 네, 민성훈 후보 해주셨고요. 다음 3번 김민규 후보 들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한민국 수험생이다. 지금도 제 친구들은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3이 해야 할 일일까? 또 고3이 할 수 있는 일일까? 하지만 이제는 제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고3이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에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우리의 이상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 표준 김민규입니다. 네, 자 김민규 후보 하셨고요. 자 4번 양준우 후보 순서입니다. 보여주시죠. 나는 코로나 백수다. 저는 작년 중순에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현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청년인데요.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지난 재보궐선거에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범한 대한민국 취업 준비생도 제1야당의 대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4번 양준우 후보. 자, 대변인을 건너뛰어서 대표까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무섭다. 네, 다음은 5번 임승호 후보 보여주시죠. 네, 나는 작은 거인이다. 16강 토론 배틀을 보고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인데요. 제가 사실 키가 또래들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요, 이 16강 배틀을 보면서 이 논리력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야, 어째 너 키가 갈수록 커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8강 배틀에서 쟁쟁하신 분들이 많지만 작은 거인의 모습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5번 임승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 임승호 후보였고요. 다음 6번 황인찬 후보 순서입니다. 자, 들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알아가고 싶은 스피커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았는데요.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알아가고 싶다는 의미와 제가 상대적으로 무명이다 보니까 댓글 등에서 황인찬 쟤는 누구야?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인찬 후보였습니다. 다음은 7번 김현주 후보 순서입니다. 들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엄마다라고 썼는데요. 저는 실제로 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엄마라 그러면 누구나 그립고 기대고 싶고 그런 존재죠.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슈퍼맨보다 더 괴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바로 엄마입니다. 저는 엄마의 힘으로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7번 김연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주 후보 설명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8번 황교안 후보 순서입니다. 네, 해주시죠. 나는 100%다. 저는 25살 인턴을 시작으로 해서 당의 공채로 들어와 지난 15년간 대선 3번을 모두 공보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대변인들을 모시고 논평 작성과 공보 활동을 서포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은 당의 부대변인으로서 당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뿐만 아니라 언론 대응, 논평 작성, 그리고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는 100% 대변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자 마지막 이 황교안 후보 순서까지 돌아갔습니다. 8분의 후보들 아주 짧지만 자신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 결승에 올라가도 뭐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8강에 올라왔는데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 배틀로 들어갑니다. 자, 첫 토론은요. 2명의 후보가 한 팀을 이뤄서요. 토론하는 2대2 팀 배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토론당 시간이 뭐 좀 짧으면 짧다 싶겠습니다만 12분씩 진행을 합니다. 단 한 팀에게 발언권이 치우치면 진행자가 조금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토론에 앞서서 이 진출자들의 찬반 의견은 본인 생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토론 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찬성 반대 나눴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팀 나와주세요.
이상사오 모두의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을 바꾸는 토론의 힘, 파이팅! 시작하기 앞서서 네. 자, 화면 왼쪽에 보시면 7번 김현주, 8번 황교안 후보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오른쪽에는요, 4번 양준우, 5번 임승호 후보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심사 편의상 이 왼쪽 후보를 청팀, 오른쪽 후보를 백팀이라고 지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주제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논란인데요. 자, 토론 주제 갑니다. 윤 전 총장,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해야 한다? 청팀은 찬성이고 백팀은 반대거든요. 자,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찬성 의견 먼저 말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에 있어서 자유를 공유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르더라도 한 가지 정권 교체만 일치하면 힘을 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내년 대선에 있어서 그 존재가 변수에서 상수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기 입당을 해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의 안철수 대표의 궤적을 복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당시 당초에는 안철수 대표께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과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그 결정 기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둘째 이유는 두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얼마 전 사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먼저 조기 입당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당내 후보로서 자강 후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할 때 스펙트럼이 비슷하게 공유되는 지점도 있고 또 개인적 흠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 입당을 하셔서 이왕에 하실 거면 빨리 하셔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면서 검증도 거치시고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하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자 말씀하실 때 조금 간략하게 서로 주고받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아까 말실수를 했는데요. 대표는 제가 대변인이 되고 나면 한 10년 뒤에 되는 걸로 하겠고요. 저희는 자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해야 한다. 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가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현재는 각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이 각자의 호흡을 가져가면서 나중에 합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출마 선언하셨어요.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매력 충분히 보여주시고 너무 늦지 않게만 합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늦어도 경선 전에만 합류하면 괜찮다. 오히려 지금은 천천히 오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제 윤석열 총장이 첫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대했던 만큼 호응을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어제가 시작이지만 피로감을 느끼는 사실은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과 국민의힘과 모든 걸 같이 하는데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이 아직도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당에 들어오면 당에서 서포트 혹은 당에 있는 여러 행사를 참여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검증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 7월 11일부터 먼저 경선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11월 9일까지 당원당규상 11월 9일까지 후보를 뽑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전당대회 시도별로 할지 아니면 권역별로 토론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9월 22일 추석 전까지는 룰 세팅이 마감이 돼야 됩니다. 룰 세팅까지 하려면 대선 후보 그리고 이외에 안철수 대표하고의 합당 문제, 최재형 감사원장하고의 문제 모두가 들어와서 룰 세팅이 끝나고 만약에 당원 당규까지 할 경우 전국위 상임위까지 다 열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금 과연 빠르다고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와도 저희는 여당보다 이미 대선 시기가 늦게 가는 입장에서 결코 저희가 지금 여유가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피로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지율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전체 지지율을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차이가 한 5% 정도 나는데 무당층을 보게 되면요. 최근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한 40% 가까이 나오고 이재명 지사가 한 2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지금까지 그렇게 당적을 두지 않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더블 스코어가 차이가 날 정도로 윤석열 총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지적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시간을 두고 입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 여당에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검찰총장의 직위를 남용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밖에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밖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힘으로써 들어와야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 들어왔을 때 내부 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 총장이 그만둔 지 꽤 되셨기 때문에 어차피 정치는 언제 하느냐의 차이, 언제 발표를 하느냐의 차이였기 때문에 뭐 그런 비판에선 좀 자유로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공정과 상식을 어제도 그 앞에 팻말로 내세웠는데 그 공정과 상식의 화두에서 볼 때도 처음부터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인상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선출이 돼야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지금 토론 배틀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지금 이런 어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매력적인 룰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 안에 윤석열 총장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선을요 공연, 콘서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공연이 성공하려면요 첫 번째로 무대가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배우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무대라는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고 배우는 뭐 윤석열 총장, 홍준표 대표, 원희룡 지사 이런 대선 후보군들일 겁니다. 지금요 그 이준석 호가 이제 출발한 지 한 3주 정도가 됐습니다. 주요 당직 인선이 이제 갓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하고 있는 토론 배틀이 끝나고 나야 이제 변화한 국민의힘의 입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한 2달 정도는 우리 국민의힘 이 무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호소하고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배우도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막 출마 선언,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무대와 별도로 이 배우만의 매력, 윤석열만의 매력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2달 동안에 이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함께 했을 때 더 시너지가 크다. 그러니까 천천히 오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지율과 콘서트를 좀 묶어서 말씀드리면 지지율 중에서 이제 유의하게 제가 하나 보고 있는 것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보다 많이 나왔던 지지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 아직도 우리 당 지지층 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하나로 융화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어서 콘서트를 얘기하셨는데 경선은 사실은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합당 과정에서 통합 과정에서 사실은 물리적 합당만 있었지 화학적 결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막말에 대처한다거나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서 총선을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이번 4.7 재보궐 같은 경우에 그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자체가 하나하나가 과정이고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만이 결과로도 그 단순히 단일화라는 목적 아니라 그 결과가 국민들한테 표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초가 아까운 시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 언급해 주신 것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입당 시기를 조금은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출발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떤 통합의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나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이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당 내의 입장을 정리하고 완전히 국민의힘 내부가 말씀하신 화학적 결합을 한 이후에 윤석열 총장과의 통합을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합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순풍을 달고 올라가고 있는 지지율이 뚝 떨어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조기 입당을 추진하시는 거죠? 지난번 당 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 이제 후보 시절이죠.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께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그 탄핵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기자회견 장소에서 경북 지역에서 오신 기자분이 질문하셨을 때도 이미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시면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동일선상에서 공정한 출발을 보이는 것이 대의적 차원에서 볼 때 윤석열 전 총장에게 혹은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서도 더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까 좀 주제를 바꿔서요. 안철수 대표의 사례를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그런 모습과 흡사하게 결말이 날 수 있다 이런 의도신 것 같아요. 꼭 결말이 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신데 네. 안철수 대표 사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게 안철수 대표가 아마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면 저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차에 올랐던 사람이지만 아마 지금 시장하고 계신 분은 안철수 대표가 시장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의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기에 너무 뭐라고 할까요? 시기를 잰다고 할까요? 방법을 잰다고 할까요? 결론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의 그 단일화 과정에서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나왔던 거는 단일화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경선의 과정에 들어와서 당 내부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갈등이 조정 가능한 것이고 그거는 이제 9월 초에 이제 경선 스타트하기 전에만 들어오시면 된다. 그 안에는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의 매력을 좀 뽐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언 시간이 제가 좀 많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김현주님께서 마치 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의 기본 스탠스는 경선까지는 입당을 하시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입당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동일선상이 지금 이 시기에 다 같이 출발해야 된다면요. 다 같은 시기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저희는 경선 이후에 윤석열 총장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문을 열어놓고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다른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을 포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자는 겁니다. 네, 짧게 남았으니까 제가 겪어본 대선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라도 이순신 장군이라 할지라도 병사들과 함께 없었다면 거북선이 아니라 판옥선도 못 뛰었을 것입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100팀 더 하셔도 됩니다. 네, 20초요? 제가 이 문제를 좀 정리하자면요. 저희의 기본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경선 전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봤을 때 유력한 대권 후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입장을 정리하고 또 검찰총장의 재직 시절에 그런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자라는 존중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속한 12분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토론도 아주 치열했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자 투표가 벌써 10,000콜이 왔다고 합니다. 10,000콜이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토론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상당히 끌고 있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자, 두 분, 네 분 아주 치열한 토론이었고요. 자, 그럼 먼저 심사위원들의 판정을 보겠습니다. 자, 심사위원님들은요. 청기백기 갖고 계시죠? 그중에 잘했다고 생각되는 팀의 깃발을 드시면 되는데 승리한 팀에게는 공통적으로 200점, 패배한 팀에게는 100점을 부여합니다. 청기백기 들어주세요. 3대 0으로 100팀 승리가 됐습니다. 조기 입당의
반대하시는 쪽으로 간 건가요, 지금요?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준석 위원장님, 예. 자,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 주제였는지 다들 아마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 정견을 밝힌 바가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제 입장이 또 오해받을 수 있어가지고 고민했는데요. 사실 뭐 이 과정에서 우리 청팀에서 돋보였던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해주셨고요. 그리고 백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거 자체가 굉장히 좀 편안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당의 입장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 봤을 때는 팀플레이가 좀 더 원만하게 작동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간의 역할 분담이 좀 있었고요. 그 청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김현주 후보자와 그리고 황교안 후보자가 역할 분담이 약간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시청자분들 조금 느끼셨을 겁니다. 중간에 황교안 후보자가 말하는 사이에 김현주 후보자가 발언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화면상으로 황교안 후보자 약간 당황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뭐 팀 토론 배틀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실제 방송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야, 이건 이준석 대표와 생각은 좀 다른 거네요. 이 토론을 잘하셔서 받은 거지 본인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다음에 전효욱 의원님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걸 보면서 무슨 실수라든가 에러라든가 이런 걸 뽑을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볼 건데 그런 점에서 오늘 네 분 아주 다 훌륭했어요. 저는 김현주 그 도전자가 오히려 중간에 팍 차고 들어온 거 멋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교안 그 도전자 정말 이런 인재가 이 국힘에 있다는 거 아우 정말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제가 왜 100기를 들었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100기 들은 거예요. 두 분이 너무 훌륭하셨어요. 두 분의 콜라보레이션도 이 협동도 좋았지만은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점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헤매지 않은 거죠. 또 특히 저는 이 임승원 후보자한테 많은 이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받쳐주고 그다음에 이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토론에서 특히 이렇게 2대2 토론을 할 때는 누가 받쳐주고 누가 이렇게 링커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분 다 훌륭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개인 점수는 이번엔 없습니다. 팀 네. 점수가 200점 대 100점으로 일단 갈라졌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룹의 토론 배틀 참고하셔서요. 두 번째 배틀팀 나옵니다. 2대2 팀 배틀 나와주십시오. 저스티스 도잇 토론 국가대표 결승 진출 가자! 네, 화면 왼쪽에요. 2번 민성훈, 3번 김민규 후보가 한 팀이고요. 화면 오른쪽에 1번 신인규, 6번 황인찬 후보 나와 있습니다. 자, 토론 주제 지금 드릴 텐데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토론 주제. 모든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아까처럼 청팀은 찬성, 백팀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합니다. 자, 아까 보셨죠? 12분 동안 자 시작해 주시죠. 찬성부터 시작하시죠. 네, 저희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술실 CCTV 설치가 결코 의료진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약관이랑 판례를 지금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의료과실이 생겼을 때 의료진 분들께 70% 정도의 책임을 할당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의료직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그 면책특권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주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책임의 범위 자체를 100%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관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70%라는 책임 자체를 보다 투명적이고 그리고 또 수평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보통의 의사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참 큰 감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찬성을 주장한 이유는 의사분들을 감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서로의 권익을 위한 것이고요. 이 권익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CCTV 지금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CCTV 설치를 이제 의무로 강제한다는 게 일단 하나가 문제고요. 이거 CCTV를 달면은 수술실 안에 어디에다가 달아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요. 일단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지금 바깥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CCTV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병원의 50% 이상이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수술실 내 모서리 정도의 수술 베드를 향해서 전체적인 걸 조망함으로써 대리 수술, 유령 수술 등 응급처치 상황에서 수혈, 봉합 등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오픈돼야 된다는 점 한번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제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CCTV 확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 무차별적인 CCTV 의무화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의 입장인데요. 수술실 CCTV 의무화 찬성 여론은 어느덧 9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여론이 대리수술,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의료 과실 등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보다 더 명확하게 이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으로 따라가는 것이 저희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명확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는 수술실 블랙박스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실 블랙박스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드리면요.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기구의 움직임, 그리고 환자의 맥박, 체온, 심박수 등의 메디컬 사인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의료 과실이 일어났을 때 명확한 원인 판단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CCTV보다 현저히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블랙박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생활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보자면요. 지금 이 90%라는 찬성 여론 자체가 수술실에 CCTV를 도입하였을 때 환자분들께서 동의를 선행하셔야만 CCTV 그 공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CTV를 통해 보다 명확한 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블랙박스를 새롭게 신설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CCTV를 이 환자의 동의 하에서만 암묵적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그 CCTV를 지금 아까는 수술실 외부에, 그러니까 내부에 천장에만 이렇게 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지고서 그런 의료 과실이나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습니까? 사실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신체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요.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응급처치 2016년도에 권동환 환자 이제 양면 수술 후에 얼굴 수술 후에 과다출혈로 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되셨었는데요. 이때도 사실 CCTV로 잡았던 부분은 아니고 내부에 전문의께서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 이제 말도 안 되는 생일 파티, 그리고 성희롱, 그리고 이런 말장난들을 잡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근접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EMR, 요즘에 전자의무기록 그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에서 블랙박스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저희가 큰 부분, 자 대리 수술, 유형 수술, 그리고 수혈 등 봉합이 잘 되는지, 응급처치가 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내부 고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CCTV가 설치된 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대리 수술의 대부분은 CCTV가 설치된 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대부분의 대리 수술은 내부 고발로 인해서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내부 고발에 대한 포상이나 내부 고발을 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대리 수술을 예방을 해야 되지 CCTV만 설치한다고 대리 수술이 예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에 비약이 있는가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이 CCTV를 설치하는 걸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밝히고요. 이렇게 의무로 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이 메시지 자체가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불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료계약은 이게 환자들이 의사에게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신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내밀한 것까지도 다 맡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의사를 더 믿어주고 더 의사들에게 그 진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사들의 사기를 더 높여주는 게 더 좋은 정책 아닐까요? 제가 아까 황인찬 토론자분께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그때 건너관 사건 때 내부 고발을 하셨던 전문의께서 지금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얼마 전 실시됐던 권익위 찬성 여론이 90%가 넘는 이유는요. 바로 자정 능력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2014년 발표 후에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정 능력이 미리 갖춰졌다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 이거는 이제 수술을 할 때 우리는 다 옷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입고서는 수술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옷을 벗고 수술을 하고 이제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가 찍힐지도 전혀 모릅니다. 수술 부위, 예를 들면 다리를 수술한다. 그럼 다리만 촬영을 해야 되는데 다리만 촬영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의사들을 약간 지금 불신하고 있는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럼 의사들이 그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들은 다른 부위를 또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왜 그렇게 위험한 도구를 수술실 안에까지 그걸 들여야 되는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재차 반박드리고 싶은 것이 이 수술실 CCTV 자체는 환자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부분을 촬영할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명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려가 잠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진과 환자 간의 헌신과 신뢰 이런 도덕적인 덕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요, 이 의사의 직무 결정권이나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환자 그 개인분의 생명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경중을 따지자면 저는 환자의 생명권이 훨씬 더 큰 경중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CCTV를 달면 환자의 생명권이 더 보호가 되죠? 생명권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그거를 소송 과정에서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인 것이지 CCTV를 찍고 있다고 의사가 수술을 더 실력이 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미 오픈된 사건만 하더라도 내부 CCTV가 없어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도 산하의 공공병원들이 2018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CCTV를 설치를 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국민병원 최상욱 병원장 말에 따르면 이 설치 이후에 환자들, 병원, 관계자 모두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2,000건 이상 녹화, 불이 보존되고 있는데요. 단 한 환자분도 이 영상물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하실 적 없을 정도로 서로 간의 신뢰가 있고 특히나 여성 환자들의 동의율이 90%에 달하는 등 압도적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아까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발언 얘기해 주셨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동의를 한 이후에 설치를 해서 꾸준히 형성이 되는 그 영상 파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8곳 정도의 병원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 소송인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지금 경기도 그 강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킹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차후로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민감한 영상물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염려가 된다면 지금 현재 IT 기업들,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은행들에서 이런 CCTV 찍으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이 저희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만족시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제도로 보완하시겠다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저는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못 따라간다고 봅니다. 기술이 먼저 환자들이 해커들이 기술로서 먼저 저는 영상들 해서 유출됐을 때 다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사회가 이제 들끓겠죠.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해지고 이르렀을 때쯤에야 그때서야 전 제도적 보완이 후로 따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저희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바로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OECD 국가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현재 3개 주 중에서 2개 주는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보안성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병원 CCTV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보안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해관계자를 거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보안 업계가 아닌 그 CCTV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수가 발생한다면 한 환자의 영상이 아닙니다. 병원 전체의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아까 기술적인 발달은 기술적인 규약은 나중에 추후에 논의를 해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 논의를 나눠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이 의사와 그 환자 간의 권리 충돌이라고 이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킹에 관한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만 보시더라도 이 영상 자체가 제공되는 그 객체가 법관, 변호사, 환자 이렇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킹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지만 이후에 기술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상황이지 지금 당장 이렇게 정책을 입법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정책 집행이 거의 이거는 경주마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책은 야생마처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주변을 살피기도 하고 자기 잡아먹으려고 오는지도 좀 살펴보고 뛸 땐 뛰고 멈출 땐 멈춰야 됩니다. 이런 거 고려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의무화라는 것을 강제함으로써 어떤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하겠다? 그 담보가 안 되거든요. 저는 대안으로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수술실 블랙박스, 의무기록, 상세 기록 의무 부과, 디스커버리 제도, 입증 책임 전환하는 거, 처벌 규정 강화하는 거,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거, 내부 고발자 포상하는 거, 의사들한테 자율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계도하는 거, 이런 좋은 정책들이 제가 지금 나열한 거면 10개가 넘는데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그냥 CCTV만 의무화로 다 달아라. 이거 안 달면 병원은 영업정지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정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리수술 혹은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3년 혹은 최대 10년까지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성희롱, 성추행, 대리수술은 영구 박탈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저희는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발언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저희는 감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한된 조건으로 공정하게 입증위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께서 무과실 입증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뢰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는 신뢰 자본으로 더 운영되는 것이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도 이게 감시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 감시를 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이걸 감시라고 여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토론 종료됐습니다. 한층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자 12분 금방 갔고요. 자 일단 심사위원님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청기백기 준비하셨죠?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3대 0입니다. 100팀의 승리입니다. 이기신 팀은 200점, 진 팀은 100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배현진 심사위원께 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 저희 심사위원 세 사람의 뜻이 이렇게 잘 맞는다는 게 참 놀랍고요. 다 이심전심 아닐까. 양측의 팀이 다 훌륭하게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지금 아주 논쟁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지하시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아마 고민을 많이 해오셨을 텐데 본인들께서 찬반에 그 무관하게 지금 논지를 펼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으셨죠.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논쟁점들을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하고 대안으로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많이 봤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100팀이 조금 더 납득 가는 대안들을 여러 가지 주시고 설득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 점수 200점, 100점씩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도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자 투표가 지금 2만 콜을 넘었다고 합니다. 2만 콜이 2만 3천이랍니다. 2만 3천. 열기가 대단합니다. 자, 2대2 팀 배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이 심사에 참여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휴대전화 샵 4560번으로 기호자의 번호나 이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치열했던 2대2 팀 배틀 이제 끝났고요. 분위기 좀 식힐 겸 쉬어가는 코너 준비가 됐는데요. 자, 국민의힘 대변인 말하는 능력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일명 국대의 자격이라고 해서 이 발음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평가를 해야 하는데 정당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은 당의 공식 메시지를 국민에게 잘 전달하는 전달력이 필수 요건이겠죠. 저희가 문장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좀 재미난 문장들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빠르면서 정확하게 또 당황하지 않고 읽어내는지 보겠습니다. 자, 문장 카드 무작위로 준비했습니다. 국대 자격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8번부터 갑니다. 8번 뽑아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깃털 구름이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이다. 앞집 팥죽은 붉은 풋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콩, 당콩, 콩죽이다. 네, 굉장히 잘하셨어요. 처음 보신 거죠, 이번에? 네, 다음 7번 김현주 후보 뽑아주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깐 깡통인가 안 깐 깡통인가.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혹겹 창살이고 우리 집 뒷집 앞집 옆 창살은 겹호 창살이다. 네, 다음은 6번 황인찬 후보 순입니다.
네, 하시죠. 귀뚜라미가 귀뚤뚤뚤 귀뚤뚜뚜 똘똘이네 담 밑에서 뚫둘둘둘 뚫둘둘둘 우네.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세상 상장사냐 헌상 상장사냐. 네, 자 끝나셨군요. 자 그럼 황인찬 후보 하셨죠? 임승호 후보 해주세요. 네가 그린 구름 그림은 깃털 구름이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이다. 앞집 팥죽은 붉은 팥 풋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햇콩 단콩 콩죽이다. 네, 자 4번 양준 후보 순입니다. 한번 해주시죠. 뽑으시고 해주세요. 경찰청 쇠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쇠창살 쌍철창살. 저기 계신 저분이 박 법학박사이고 여기 계신 이분이 백 법학박사이다. 네, 자 다음은 3번 김민기 후보 해주시죠. 뽑아주시고요. 경찰청 쇠창살 외철찰상, 검찰청 쇠창살 쌍철찰상. 저기 계신 저분이 박 법학박사이시고 여기 계신 이분이 백 법학박사이시다. 네, 자 다음은 2번 민승훈 후보 해주십시오. 귀뚜라미가 귀뚤뚤뚤 귀뚤뚜뚜 똘똘이네 담 밑에서 뚫둘둘둘 뚫둘둘둘 우네.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세상 상장사냐 헌상 상장사냐. 네, 잘하셨습니다. 자 1번 마지막 신인기 후보 해주세요.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깐 깡통인가 안 깐 깡통인가.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홑 겹창살이고 우리 집 뒷집 앞집 옆 창살은 겹홑 창살이다. 네, 처음 보는 문장이실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은데 자 윤석 대표 짧게 평 한번 해주세요. 진짜 저한테 시켜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달력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편의상 저희가 점수를 매겼지만 다들 충분하십니다. 다들 네. 충분한 논리력으로 승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코너 국대 자격 100점 만점 평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들 토론 배틀 8강이 진행되는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자 투표 계속 되는데요. 참고로 잠시 후 진행되는 1대1 데스매치 토론 배틀이 있는데 그게 끝나면 집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자 투표를 마감할 테니까요. 자 서둘러서 샵 4560 버튼 눌러서 좋아하는 후보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 배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1대1 데스매치 이어집니다. 1대1 토론은 후보 개개인의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코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스매치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번 코너에도 역시 아까처럼 승자 200, 패자 100점입니다만 나머지 200점을 개인에게 줍니다. 심사위원 3분의 평균점을 200점 만점으로 해서 개인에게 200점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 A조 나와 주십시오. 박성민 청와대 1급 비서관 정말 죄송합니까?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결과로 심판합시다. 네, 화면 왼쪽에 6번 황인찬 후보, 오른쪽엔 5번 임승호 후보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청팀, 백팀 6분간의 데스매치 벌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명이 너무 지나치게 하시면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듣기만 하셔야 됩니다. 적절히 배분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주제 아까 보셨습니다만 대학생 박성민 씨의 이 청와대 1급 비서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급 비서관, 대학생 25세 박성민 1급 비서관 임명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자, 청팀이 찬성, 백팀은 반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의견과는 별개로 서로 나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누가 먼저 시작하실까요? 원하시는 분 시작하시죠. 네,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청와대 박성민 비서관에 대해서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개인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는 점 저희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중심은 과연 그 비서관이 능력이 있냐겠죠. 그렇다면 황인찬 씨께서는 박성민 비서관이 어떤 능력으로 청와대 비서관이 임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비판과 우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 면접 영상을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있다면 어떤 우려를 표하겠냐, 저는 박성민 비서관이라고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과 문제 제기는 다르다고 명확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절차상 임명에 문제가 없었고 아직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박성민 비서관에게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마땅히 해내지 못했을 때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박성민 비서관에게 충분히 질타를 가할 수 있고요. 이에 더해서 박성민 비서관이 역량이 없음에도 그 자리에 앉게끔 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게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자리가 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이라든지 대변인 자리였다면 기회를 주고 양성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투입되는 순간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진두지휘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지금 임명되고 나서 청년 정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거죠? 누가 책임지실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끊임없이 능력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자신들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은 고속 승진시키고 자신들이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은 전부 다 좌천시켰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줬는데 실패해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저는 계속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비서관의 임명 취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 자리는 능력 있고 노련한 관료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저는 대표성을 지닌 보좌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능력을 논하는 것은 임명 취지와 조금 어긋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성민 비서관 임명된 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일주일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나 선입견을 갖고 색안경을 쓰고 박성민 비서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 색안경을 계속 쓰고 있다면 박성민 비서관이 앞으로 나올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것이고 왜곡되게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만큼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 비서관을 능력으로 뽑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고 뽑나라는 생각이 들고 능력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주장하시는 것 그리고 찬성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 박성민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박성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에 임명된 게 2020년 8월이에요. 그 이후에 2020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민주당이 서울시장에서 참패를 했어요. 청년 지지층이 역대급으로 전부 이탈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박성민 최고위원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능력이 있어서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짜로 대변했다면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죠? 진짜로 능력이 있나요?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저희 처음 토론 주제 나왔을 때 박성민 비서관 임명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출을 했는데요. 저는 이 임명 절차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시기상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절차에 하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무자격자일까요?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고유 권한입니다. 해당 고유 권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시려면 정확한 결격 사유를 들고 오셔야 되는데 자꾸 추상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도요. 이 커리어로 봤을 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조국 전 장관도 서울대 법대 교수고요. 추미애 전 장관은 판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법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언행들 그것이 이에 충돌되면서 인성이나 능력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야당 인사들이 비판을 했고 그 결과가 검찰개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이라는 결과예요. 저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법적 결격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결격 사유는 능력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과연 그 결격 사유라는 능력의 측면에서 청와대 이 박성민 비서관이 어떤 능력이 있나요? 역으로 저희가 토론 배틀을 통해서 오늘 결승 진출자가 선발되게 된다면 저희도 당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위치에 이뤄서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다면 이 토론 배틀 역시 옳지 못한 절차로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제 앞에 보이시는 7분의 토론자분들 모두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역할과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결과에 대한 기대입니다. 저는 토론자분들이 과거에 어떤 행적을 가졌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같이 16강에서 8강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결과를 바라볼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토론 배틀에도요. 03년생 김민규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어리다고 비판을 받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본인의 능력을 지금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철희 정무수석의 그 박성민 비서관 관련한 발언을 듣고 좀 충격받았는데요. 이철희 수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박성민 비서관이 능력을 다 못 보여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청와대 1급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누군가의 연대 보증을 받아야 되는 순간 저는 그것으로서 청와대 비서관의 자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되셨습니까? 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자기소개 때 했던 말씀 하나 드리면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청년을 대변할 수 있지만 완벽히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토론 끝났습니다. 이제 판정의 시간입니다. 청기백기 들어주세요. 2대 1로요. 이번에는 임승호 후보가 이겼습니다. 2대 1이었고요. 200점 100점 가고요. 개인 점수 따로 드립니다. 자, 한 분께만 평가 드릴 텐데 전혁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보면은 우리 황인찬 후보는 정말 애썼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애썼어요.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상대의 운동장에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임 후보가 한 운동장에 그거를 논리를 막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한 거죠. 그리고 이 박성민 씨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나쁜 거죠. 우리 진짜 황인찬 씨는 훌륭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임승호 씨가 아주 차분하게 풍부한 사례와 이런 거를 했다는 거, 그리고 신분이 아니라 이건 직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 네, 칭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 끝났고요. 개인 점수 따로 주실 거죠. 자, 두 후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B조 이어지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한강공원 치맥 금지가 아니고요. 한강공원 음주 금지입니다. 답답한 코로나 시대,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못 먹는다고요? 네, 화면 왼쪽에 2번 민성훈 후보, 오른쪽에는 7번 김현주 후보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보셨듯이요. 한강에서 요즘 음주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치맥 먹는 것 금지해야 한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청팀 찬성, 백팀 반대인데요. 토론 시간 6분입니다. 자, 찬성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이번 주제를요. 한강공원 치맥 금지가 아니라 한강공원 음주 금지로 우선 바꾸고 싶고요. 이제 반대하시는 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의견 제시해 주시죠. 네, 사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촉발된 계기는 지난달에 있었던 안타까운 미래가 촉망되는 의대생의 죽음 때문이죠. 사실 그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모든 부모들은 아마 같은 마음으로 이 결과가 기적에 가깝게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랐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강공원에 CCTV가 좀 실효적으로 기능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이것이 촉발시킨 지금 이 주제, 한강공원에서 음주 취식 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와 비슷한 사건의 어떤 예방 차원에서 기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의대생 사건 같은 경우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아직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음주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아끼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 관내 이미 22개 지역에서 공공장소, 월드컵 공원, 서울숲 등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한강공원만 이렇게 아직 자유로운 이유가 서울시에서 음주 금지 지침을 지정했음에도 이후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유예하겠다. 공론화한 뒤에 해보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강공원은 누가 사용하는지, 그 이용자가 누구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게 상업화로 이용이 되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싱가포르, 호주를 보더라도 단지 술병 뚜껑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부분이 왜 그렇냐면 사용자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고요. 그리고 연인이 손을 잡고 오고요. 술을 안 마시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구획화를 해서 일정 부분 마시게 해드리면 되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 정말 우리 이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가족들이 보기에
정말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8년 1월부터 한강공원을 제외한 서울시의 22개 공원, 보라매 공원을 포함해서 이런 곳에 음주 청정 지역을 선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음주 그 자체를 못하게는 금지할 수 없는,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 시국에 시민들이 무척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한강공원은 그야말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젊은 청춘들이 거기서 맥주 한 잔 마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마시게 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은 우리가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그 자유권 중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갈 것도 없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권,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 내재되어 있는 뭐 음주 문화도 문화의 한 종류라고 볼 때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일방적으로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금 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뭐 주법에 따라 미국 같은 경우도 다르긴 합니다만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차 안에 개봉이 되어 있지 않은 뭐 맥주캔 같은 것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차 안에 두고 있을 경우에는 그 이제 단속 대상이 돼서 만약에 어떤 다른 사안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그 안에 이제 술병이 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상황과 우리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 싶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라거나 혹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상황에서도 총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음주까지 겹쳐지게 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외국 사례 많이 말씀하시면서 저희 나라랑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일단은 차이가 없다는 부분은 일단 가족들 동반 모임을 많이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들 술 마실 수 있습니다. 술 마실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고 싶고 또 두 잔 마시면 세 잔 마시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까 헌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이란 게요.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도덕 중에 최소한 법으로 꼭 지켜져야 될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법률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작년에도 물속에 빠졌다가 긴급 구조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 중 51곳이 이미 금주구역 조례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나가야 될 것인지 술을 꼭 공원에서 마셔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을 다루고 싶습니다. 아까 청년들께서 꼭 그렇게까지 한강에서 술 마시는 부분 금지해야 되냐, 금주를 해야 되냐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 막자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 마실 수 있고요. 술집에 가서 마실 수 있습니다. 호프집 가서 친구들과 한잔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의 모임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게 과연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좋은지 한번 저희가 다뤄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술을 마셔야 편하게 말할 수 있냐? 꼭 그렇게 보지 않고요. 술을 안 마시더라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상위, 상하 직급 체계를 바꾸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알코올존, 시간 제한 이런 타협이 없이 전적으로 금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토론 끝났고요. 판정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판정 준비하시고요. 네, 청기백기 들어주십시오. 또 2대1이네요. 김현주 후보가 2대1로 승리하셨습니다. 개인 점수 또 별도로 추가가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자, 심사위원들의 평 이준석 위원장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프레임 잡을 때 보면은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하는 그 정당화는 굉장히 어렵게 해야 됩니다. 근데 꼭 거기서 마셔야 되느냐 정도의 논거로 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 돌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설정이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의상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C조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C조. 방탄이 국방입니다. 나라는 제가 지킵니다. 국방의 의무, 예외는 없습니다. 네, 화면 왼쪽 3번 김민규 후보 나왔고요. 오른쪽엔 8번 황교안 후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BTS의
군 입대 관련입니다. BTS에게 병역 면제 줘야 한다. 아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일 텐데요. 자, 찬성과 반대 본인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렸고요. 자, 김민규 후보부터 하실까요? 예. 저는 이 BTS를 비롯한 국내 다수의 문화예술인들께서 이런 실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국내 병역 관련된 법률 조문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오늘 다루는 이 논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분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토론에서 우리가 국방의 유형 자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는요,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병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요, 병역을 통해서만 국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 법 자체의 메커니즘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국위 선양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으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 이 병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국방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지금 병역 면제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BTS로 이 논의를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병역에 상응하는 정도의 국방 효과를 견인하신 분들께도 동일한 잣대를 대밀어서 여러 기회들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저는 BTS 팬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드리고요. 네, 좋아합니다. 관련된 법안들이나 사실은 발언들 그리고 검토 보고서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실 형평성이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기존에 이제 문화예술인들 혹은 체육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혹은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인데, 저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좀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싶고요. 사실 74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이유는 정치권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체육이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대중예술 그 위에도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그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병역에 상응하는 국위 선양, 병역에 상응하는 국위 선양의 기준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BTS가 경제적 가치를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기존의 체육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대회나 입상하면서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 혹은 수출 역군, 아니면 어딘가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보다 국위 선양을 덜했다라고 누가 재단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병역 특례, 그러니까 대체복무 제도 자체가 아예 사실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의무 중에 사실은 이제 납세, 국방, 그다음 교육, 근로가 있는데요. 납세 의무를 예를 들었을 때 국위 선양했다고 해서 면세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의무라는 것은 최대한 모든 이에게 공통되게 적용돼야 되고, 다만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거나 면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의무는 최대한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병역이라는 것은 국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봉사활동이나 세계적인 수출업자나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비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곳에서 지금 정책의 입안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무적인 부분은 추후에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일반 국민과의 차별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평등권이라는 것이, 즉 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해서 이 평등한 잣대를 드미는 것이, 같은 분에게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전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공정이라는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서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인식하는 것과 일반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인식을 하느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성시하는 국방의 의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2년을 가는 것에 대해서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BTS를 비롯한 대중예술인들이 그러니까 병역 특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적인 차이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병역 이외의 다른 부분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분명히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여론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한 이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들 전체가 지금 현행 집행하고 있는 이 병역 특례 같은 경우에 약 60% 정도의 찬성 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BTS로 확장되면요. 며칠 전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 정도로 오히려 지금 현행 진행하고 있는 이 특례보다 BTS에게 병역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BTS의 병역 특례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로 합의된 아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깊게 들어가면 다른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논의를 하는 이유가 그동안 그런 설문조사, 여론조사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노웅래 최고위원이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최초에 발언을 했을 때도 총선을 앞두고서 그런 포퓰리즘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본질적인 법안 개정 논의보다는 단순히 그때만 2007년도에 월드컵 4강을 갖다가 병역 특례에서 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건설적인 논의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정과 형평성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 여러분들이 찬성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자신들이 특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 병역 특례라는 좋은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선택권의 부재로 병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나 국가 차원의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리면서 토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른 능력과 방법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궁극적으로 표방해야 할 공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제 심사의 시간입니다. 의원님들 준비되셨나요? 한기백기 들어주세요. 3대 0으로 우리 반대가 이겼네요. 황교안 후보가 이겼는데 자 이건 기본 점수 200점, 100점 가고요. 또 개인에 대한 평가는 200점씩 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진분에게도 200을 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현진 위원님 평가 한번 해주시죠. 참 재밌는 이번 매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병역을 하신 분과 앞으로 가져야 될 깜깜한 분 두 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저도 BTS의 팬입니다. 많은 분들이 BTS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대해서 잘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당의 대변인으로서는 국민들이 어떤 현실 인식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온도차를 잘 짚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황 후보자께서 잘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점에 조금 더 점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D조 토론 이제 남아 있습니다. 나와 주시죠. 정당 공천은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는 허들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정의로운 정치입니다. 네, 화면 왼쪽에 1번 신인규 후보, 오른쪽에 4번 양준우 후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거 이준석 대표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사심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논리가 어떻게 잘 맞는지에 따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봅니다. 자, 국민의힘 공직 후보가 되려면 자격시험 통과해야 한다. 청팀 찬성, 백팀 반대인데요. 반대부터 시작하실까요?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고 곤혹스럽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실 때는 잘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 대표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반박을 하게 돼서 굉장히 곤혹스럽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고 형편없는 행보를 보였던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공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통쾌한 행보일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도입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주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당위적 문제에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정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의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자격, 이런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한국 정치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OECD 국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최하인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자격시험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선출직이라는 건요. 자, 반장 선거 혹시 반장 해보셨나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한번 해본 했습니다. 기억밖에 없는데 선출직이라는 거는 반장 선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장 선거 출마 자격으로 과연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이렇게 허들을 정해놓고 출마를 하게끔 하는 게 정의로운가? 납득이 가세요? 만약에 반장을 뽑았는데 그 반장이 일을 안 하거나 일을 못 하거나 해서 국민들이나 그 반원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시 그 반장은 혹시 매달 선거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임기까지는 그 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매달 선거를 하는데 다음 선거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정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반복이 선거 때마다 심판을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현실에서 정말 이런 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데 저도 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를 설명하는 게 참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저도 당연히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를 지금 선발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그 시험, 자격 시험을 통해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요. 이 예를 들면서 뭐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치권에서 웃긴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조희영 교육감하고 이은재 의원이라고 그분하고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둘 다 뭐 어떤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서로 엉뚱한 질문들을 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진애 의원이라고 이거 다 어차피 그 속기록 가면 있습니다. 법원이 행정부에 속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논평까지 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자질은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인맥 공천, 자기 편이라면 그냥 무지성 공천 주는 줄 세우기 공천 이런 것이 문제지. 그 허들을 만들어서 누군가는 분명히 배제가 됩니다. 자격 시험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그 자격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선출직에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렇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조금 우리의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맥 공천이 맞고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호떡 공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 제도가 정말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이 카르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전제하신다면 오히려 정치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제 조치는 좀 필요하다 보고요. 제가 오늘 비유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우유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우유가 바나나 우유도 있고요. 초코 우유도 있고 딸기 우유도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먹게 되면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신선도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 공직 자격 시험에 대한 저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비유를 우유로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배제라고 하셨는데 배제하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보면은요. 공직자 후보 추천 규정이라고 있어요. 4장 14조에 보면은 부적격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명시 기준을 불러드릴게요. 살인, 강도, 뇌물,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배제를 합니다. 이렇게 중대 범죄에만 한정 지은 거는 공천 기회, 공천을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 참정권을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정된 아주 중대 범죄에만 한정해 놓은 거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코 능력이 참여의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심사 과정에서 평가할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시험 이런 허들을 만드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건 허들로서 누구의 진입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선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그거를 최소한의 필터, 뭐 정수그릇처럼 필터겠죠. 필터가 있어야 맑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저는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정말 그 견제받는 자보다 견제하는 자는 더 높은 고도의 직무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부를 감사하거나 또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입법부에서 현실의 문제를 분석해서 대안적인 정책까지 내밀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 더 고도의 높은 자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정말 최소한의 자질만을 검증해서 거르자는 것인데 이것도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안 좋다고 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저는 혹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검증을 저 공직자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우유도요 오래되면 치즈가 됩니다. 치즈도 충분히 쓸만한 것이고요. 공부 못한다고 반장 선거 입구 컷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토론이 굉장히 재미있게 끝났는데요. 자, 우리 심사위원님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기, 백기 들어주세요.
이번에 또 2대1로 갈렸는데 약간씩 다르게 됐네요. 똑같이 비슷하게 됐는데 자, 이긴 분에겐 200점, 진 분에겐 100점 드립니다만 각각 개인에게는 200점까지 주실 수 있습니다. 진 팀에게도 200을 주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전혁 위원님 한번 평가해 주실까요? 네, 두 분 다 아주 잘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신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주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건 일시적인 처방일 뿐만 아니라 한글을 읽지 못하는 후보를 공천을 사천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돈도 오고 가고 굉장히 국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왜 부각하지 못했는지 그게 참 아쉽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건데 잘 넘어갔어요. 그건 뭐냐면 자유, 헌법에서의 기본권. 팩트 체크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님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쪽 찬성에다가 주셨죠? 그냥 머리가 하얗습니다. 지금.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룰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전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천에서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물론 정당에 안 계시기 때문에 좀 파악하기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걸 좀 들어 설명했으면은 좀 공감을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현진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요. 누가 더 저를 설득할 수 있나를 마음속으로 한번 새겨봤습니다. 그 네. 점수는 비밀리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기신 분에게는 일단 200점은 기본으로 가고요. 진 분에게는 100점이 갔습니다. 그리고 각각 개인에게 200점까지 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대1 배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00점이 배점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사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또 점수를 다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토론의 정점이라고 하는 1대1 데스매치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53,000. 와, 정당 사상 53,000콜 받는 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3,000콜이 왔습니다. 이 8분의 진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렬한 반응이 있다는 거, 그만큼 대한민국 정당 사상에 유일무이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럼 중간 합계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번 중간 합계 점수는요, 제일 처음에 있었던 2대2 팀 배틀 토론 점수 있었죠. 그건 200대 100이었습니다. 국대 자격 발음 테스트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셨던 1대1 데스매치 기본 점수에 심사위원들의 개인 점수 채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점수 나왔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중간 합계. 자, 이렇게 보니까 4번 양준우 후보가 아니군요. 5번 임승호 후보가 중간 적기에서는 지금 632점 선두입니다. 선두고요. 4번 양준우 후보가 뒤를 이어서 618점이고요. 자, 3번의 김민규 후보 지금 413점으로 네, 아직은 8위군요. 자, 그런데 이 점수 다가 아닙니다. 이 점수가 다가 아니고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 점수가 절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절반 점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 지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자, 기호 순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인규 후보 지금 7번, 8번 넘어가군요. 472, 547 이렇게 왔습니다. 자, 2분 뒤에는 이제 문자를 마감합니다. 2분 뒤에는. 자, 1번부터 8번 후보 한번 보셨을 거고요. 문자 마감 2분 동안에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마감되고 넘어갑니다. 자, 투표 마감 시간 2분 남았습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는 토론 배틀, 연설 대전 등을 통한 대변인단의 공개 경쟁 선발입니다. 그 승자는 누구일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예전에는 뭐 떨리고 이런 게 없었죠. 지금은 조금 긴장도 되고. 여기는 끊임없이 생각이 멈추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개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높임으로써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상정한 것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어서 청년 비서관이란 직책이 과연 필요한지 그 제도를 중심으로 공격해야 돼.
우리 당 지도부가 찾아가 봐야 될 현장이 있다면은 현장이요? 글쎄요, 어디가 있을까요?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나는 이런 매력과 특장점이 있다. 뻔뻔하다는 얘기를 좀 자주 듣습니다. 민주당 패널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느끼십니까? 다 제압을 할 수 있고요. 김남국 변호사 나오면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말씀드리면 되죠? 존경합니다. 모두에게 당량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이제 문자 투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10초 정도 남았고요. 안 보내주신 분들 서둘러 주시고요. 자, 문자 투표 네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주셔도 반영이 되지 않고요. 100원만 나갑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코너 뒤집기 코너입니다. 역전의 명수 보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요, 각 후보에게 1분의 시간, 마지막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1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대변인에 가장 적합하다, 이 점을 증명하시면 되는데요. 배점이 자그마치 300점입니다. 300점. 충분히 역전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남은 힘 모두 쏟아부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중간 번호 5번부터 해서 5, 6, 7, 8, 1, 2, 3, 4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5번 임승호 후보 나와 주시죠.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 들어 특히 2030 청년 세대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믿었던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겠죠. 사실 청년들이 정부에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에 따라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다리를 걷어차지만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간단한 것 하나를 하지 못하고 여당 인사들만 올라탈 수 있는 황금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무너진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때로는 아직 정치인으로서 다듬어지지 않은 새로운 대변인단의 거친 생각과 모습을 당원들과 국민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쟁 같은 앞으로의 선거에서 저희의 거친 생각과 모습은 개혁과 혁신으로 비추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전쟁 같은 선거의 선봉장으로 기호 5번 저 임승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임승호 후보 끝났고요. 다음 6번 황인찬 후보 앞으로 나오셔서 마지막 1분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여기 바로 옆에 훌륭한 사회자분이 계시긴 하지만 상황을 진행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자 투표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투표수와 시청률을 기록하며 나눔국대답 8강전이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자 투표 집계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토론자분들의 매력 어필 시간 동안 결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이후 심사위원회 평가가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모든 토론자분들의 정말 8인 8색의 최고의 토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께서도 평가에 곤란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인의 토론 전사들 정말 짧은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해 매우 아쉬운데요. 멋진 토론 보여주신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의 승자입니다. 잠시 후 나올 결승 진출자분들께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저는 이만 자리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자 황인찬 후보 하셨고요. 다음 7번 김현주 후보 순서입니다. 나와주시죠. 네, 시작하시죠. 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젊은이의 패기도 중요하지만 경륜도 필요하고 세대 통합도 필요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연설에서 밝혔듯이 비빔밥에 올라가는 10가지 고명은 골고루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비단 대선 후보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실수 없이 당의 입장을 언론에 밝히고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저는 약간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현 정부의 내로남불, 부동산 실책, 온갖 불공정과 비상식에 지치셨다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으로 모인 에너지를 꼭 선택해 주시고 그 마당에서 제가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번 김현주 후보 마치셨고요. 다음 8번 황규환 후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공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마다 공정의 정의는 다르겠지만 아래로부터 오랜 기간 노력하며 한 계단씩 올라가 그에 합당한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공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오로지 공보 분야에서 실력을 다져온 제가 대변인이 되는 것은 또 다른 공정의 증거가 될 것이며 제도권 내에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정치면보다 사회면을 많이 보는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말과 글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말과 글에 책임지는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맺히겠는가? 제가 논평을 쓰며 인용했던 표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이제 저와 제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에 다시 되돌려봅니다. 뿌리가 단단해야 합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대변인의 올바른 역할을 알고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준비된 저 황규환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8번 황교안 후보였고요. 다음 1번으로 갑니다. 신인규 후보 나와주시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으로 사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 대변인을 직접 뽑습니다. 인. 민주당 보고 있나? 의미 있는 정권 교체가 되도록 힘센 1번 타자 신인규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준석 당대표께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국민의힘에 4번 타자가 나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1번 타자가 되어 발로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담아봤습니다. 저에게 국민의힘에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주자로 나가서 시원한 말루 홈런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인규 후보였고요. 자, 2번 민성훈 후보 나오시고요. 준비되시면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음악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국민들께서 처한 그런 상황들을 짧은 노래로 우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속에 차가운 바람이 끊임없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그 길이 국민들 마음속에 한 줄기의 온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8분 모두가 그 길목에서 그 과정과 결과가 되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을 성실하고 선명하게 내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성훈 후보 노래로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자, 3번 김민규 후보 나와주시고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준석 당대표님의 성대모사로 제 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머리 좀 만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 현안에 대한 거친 생각들, 그리고 이에 대한 전통적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이를 지켜보시는 수많은 국민분들께 김민규가 제시하는 정치의 혁신적 표준은 전쟁과도 같은 새로움으로 다가갈 것이고 우리는 이 새로움으로 내년에 승리할 것입니다. 무모하고 위험한 여정이지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표준 김민규였습니다. 네, 3번 김민규 후보 아주 쉽게 잘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4번 양준우 후보. 뭘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시작해 주시죠. 소품을 들고 와도 된다 그랬는데 저만 들고 왔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이 남녀 갈등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남자애들은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데 여자애들은 공부만 하니까 억울해한다. 굉장히 얕은 수준이고요. 불쾌한 분석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했던 컴퓨터 게임 좋아한다는 요즘 보통 청년,
그 청년이 지금 8강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귀여운 인형 보이시죠? 오랫동안 즐겨줘서 고맙다고 게임 회사에서 저한테 기념으로 준 캐릭터 인형입니다. 보통 청년들이 가진 추억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경쟁력이고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청년 말고 진짜 보통 청년이 정당의 대변인이 될 수 있다면 굉장한 파급력과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1야당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동안의 노력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1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점수를 일단 주세요. 주신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심사평을 들어볼 텐데 점수 주셨습니까? 네. 배현진 심사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준석 대표가 좀 원망스럽습니다. 왜 4분만 선발한다고 하셨는지 저 8분 다 같이 함께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데요. 네. 이 당의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로 보통 TV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 매체의 한계를 뚫고 에너지를 보여주셔야 하거든요. 이 짧은 매력 어필의 시간 동안 누가 가장 파워풀하게 국민들께 호소하실 수 있었는지 제가 그 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전혁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래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희처럼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죠. 그거를 오늘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내일이 있고요. 우리 이 심사위원들은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만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풍성한 내일을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배현진 심사위원님, 전혁 의원님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후보들을 받고 점수를 후하게 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자 역전의 명수 점수가 준비가 됐습니까? 네, 지금 집계 중입니다. 자, 8명에 대해서 이제 300점을 각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이걸 평균으로 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자, 이준석 대표. 예. 뭐 이렇게 스타가 되셔가지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존경스럽다 그러는데. 누가 이제 되든지 간에요. 저는 민주당 패널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예, 현근택, 신장식, 박진영 등 여러분 이제 큰일 나셨습니다. 전부 다 방송에서 이제 고생하실 것이고요. 네. 제가 사실 방송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또 방송에 나와서 우리 당의 의견을 대변할지 걱정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 아마 시청자분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전의 명수 뒤집기가 가능할지요? 점수 공개해 주십시오. 네. 신인규 283, 민성훈 133, 김민규 150, 양준우 250, 임승호 250, 황인찬 183, 김현주 117, 황규환 133. 자, 신인규 후보가 283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고요. 우리 김현주 후보님 조금 부족했네요. 자, 역전의 명수 본인을 한번 더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문자 투표 온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6,520콜이 왔습니다. 66,520콜이 왔고요. 그중에 유효 콜이 59,323 콜이 유효 콜이었습니다. 거의 6만 콜 정도가 유효 콜로 집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요 지금까지 얻은 점수 아까 좀 보여드렸는데 머리 좋으신 분은 아마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문자만 남아있죠. 결승전에 오를 최종 인물을 발표하기 직전인데요. 잠시만요. 네, 나는 국대답 8강전 토론 배틀 모두 끝났습니다. 결과 발표 지금 두근두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자 결과요 30초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드릴까요? 와. 잠시만요. 이준석 위원장님 총평 한번 해주세요. 예, 오늘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느 분 한 분도 지금 바로 현업에서 대변인 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을 것이고요. 오늘 저희가 편의상 8분 중에 4명을 추립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말씀드리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대표에 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인사권이 조금 더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안타깝게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그분들의 역할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네. 자, 전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아주 감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나라당을 떠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우리 보수정당의 가치,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축복일 수 있고요. 축배일 수 있고 또 오늘 당선되시고 또 4강에 든 분은 독배를 맞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모로 여러분들 성원합니다. 네, 자, 변진 의원님. 네, 총 투표수가 66,520표라는데 제가 전당대회에서 받은 표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아까 뭐 당대표 선발 후보전처럼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재미있게 봤고요. 특별히 또 우리 전희혁 위원님과 저는 거의 전문 대변인처럼 당에서 많이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희가 활동했던 것보다도 더 멋진 모습들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커집니다. 네, 자 아까 중간 집계가 가장 높은 분 임승호 후보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역전의 명수에서는 신인규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뒤집을 정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걸 또 점수로 계산하셨을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자 투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규 후보에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고등학생이잖아요. 기말고사는 언제예요? 저는 한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대변인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말고사 공부까지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고등학생으로서 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당에 뭐 연결돼 있는 게.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제가 처음 면접 때도 말씀드렸지만 큰일 하러 간다고 하시니까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 수업 방식 자체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빛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연소였고요. 자, 이번에 김현주 후보께 좀 여쭤볼게요. 자, 어떠셨어요? 방송 오랜만이시죠? 네. 제가 경단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만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계신 7분이 이제 저보다 다 나이가 훨씬 어리시고 또 전부 남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내부적으로 굉장한 뭐라 그럴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열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오늘 대변인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분들이 무궁무진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 마음으로 너무나 아주 정말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왜 여쭤봤을까요? 집계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자, 이제 바로 결과 발표 드립니다. 자, 심사 점수와 국민 투표를 합한 총 합계 지금 나가는데 먼저 가르쳐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도 미스터 트롯 방식을 좀 사용을 해서요. 2위와 8위부터 공개를 하는데 자, 한 분은 탈락이시죠. 아쉽습니다만 냉정합니다. 한번 준비가 됐나요? 네. 네네, 지금 점수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2위, 8위 공개해 주십시오. 2위 4번 양준우 후보 합계가 1008점으로 4위가 됐습니다. 양준우 후보는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반면에 8위 후보 3위, 7위, 8위 다 나왔네요. 자, 3위 후보는 1번 신인규 후보 908표로 3위고요. 자, 7번은 민성훈 후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8번은 김민기 후보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합계가 685, 또 653점입니다. 이거 잘 안 보여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653점으로 아쉽습니다만 민성훈 후보와 김민규 후보는 탈락하셨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아마 다음에 또 쓰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또 드네요. 자, 그리고요. 다음은 6위 한번 볼까요? 6위 후보 누가 되셨습니까? 아쉽지만 미리 좀 공개하겠습니다. 아이고, 황규환 후보님 6위가 됐네요. 아쉽습니다. 740표를 얻어서요. 100%였는데
아직 조금 더 부족함이 있었다. 좀 더 분발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1위로 넘어갑니다. 1위는 누굴까요? 보여주시죠. 네, 임승호 후보. 예, 중간 합계점에 있던 1092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후보 남으셨죠? 누구죠? 김현주 후보님과 황인찬 후보님 남으셨는데 잔인하죠? 잔인하죠. 이 중에 한 분은 결승에 올라가십니다만 한 분은 안타깝게 또 집에 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또 다른 일을 하셨는데 집에서도 뭐 다른 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자, 4위, 5위 운명 엇갈립니다. 자, 4위, 5위 공개해 주십시오. 김현주 후보가 4위, 황희찬 후보가 5위로 안타깝게 탈락을 하셨습니다. 자, 토론 배틀 8강전 국대다,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 8강전 임승호 후보, 양준우 후보, 신인규 후보, 김현주 후보 네 분이 결승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네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자, 임승호 후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요. 결승전에서 더 많은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인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시도한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오디션 나는 국대다 8강전 보여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에 선발되신 네 분 축하드리고요. 떨어지신 네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최선을 다하신 거 모두가 인정을 할 겁니다. 저희는 이어서 오는 7월 5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결승전도 생중계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8명의 후보님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님, 심사를 도와주신 전효욱 의원님, 배현진 최고위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